네, 12월 19일 금요일입니다. 아침엔 투자 문 열도록 하겠습니다. 선혜 씨, 네. 일단 인사부터 하겠습니다. 전호점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홍선혜입니다. 선혜 씨, 네. 오늘 포함해서 우리 시장 앞으로 7일 남았습니다. 거래일이. 거래일 기준으로. 네. 네. 정말 뭐 순식간에 흘러갈 것 같습니다. 다음 주 또 크리스마스도 껴있고 이러니까. 그러니까요. 예. 자, 우리 시장이 그래서 올 한 해 사실 진짜 뭐 좋았잖아요. 좋았죠. 네, 좋았잖아요. 네. 이제 4천이라는 숫자도 사실 받고 네. 뭐 5천 얘기도 나오고 하니까 음. 나빴다고는 할 수 없는 시장인데 어쨌든 끝까지 좀 유종의미를 잘 거두고 좋은 흐름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네. 오늘 오늘 같은 경우는 초반에 괜찮다가 조금 힘이 약해지면서 코스피가 0.28% 상승, 그래도 4천선을 회복하는 모습, 4,005선이고요. 코스닥은 강보합까지 지금 머물러 있는 상황인데 네. CPI가 괜찮았는데 이거 믿을 수 있는 거야? 뭐 이런 얘기가 좀 있죠. 일단 갸우뚱이 네. 좀 나오고 있고 네. 오늘 우리 시간 뭐 계속 다르더라고요. 기사마다 뭐 점심 드시고 나서 그치. BOJ의 네. 어떤 결과가 오후쯤에 나온다라고 하고 있으니까 아마 그것도 우리 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싶긴 한데 방금 유종의미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모든 게 사실 끝이 중요합니다. 맞아. 사람 관계도 끝이 늘 중요한데 제발 이번 한 해 마무리 연말에 좀 우리 시장 반등할 수 있길 기대를 하면서 네. 자 13월의 월급 챙기러 오늘 아우. 1부와 2부가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1부에서는 13월의 월급 챙기실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이분과 함께 연말정산 막판 스퍼트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연금의 갱블리 우리 김민경 차장님 오랜만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네. 인사드립니다. 어우 눈부셔라. 어이쿠 옆에서 바로 옆에서. 눈부셔라. 네. 저희가 왜 이런 구도로 앉았냐면 저희가 1부, 2부 준비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오늘 1부에서는 13월에 월급 챙겨보고 2부는 또 시장 얘기 음. 조금 더 중점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혜 씨, 네. 뭐 우리는 뭐 13월의 월급을 많이 챙기진 않는 사람들이긴 우리는 한데 5월. 그렇죠. 네. 우리는 5월이 더 중요한 사람들이긴 한데 그래도 많은 분들이 또 13월의 월급을 굉장히 소중하게 맞아, 또 받아가지고. 그럼요. 맞습니다. 사실 주식 계좌 연말에 조금 내 것 안 좋다 해도 13월에 월급이 또 들어오면 또 그럼요. 사람 마음이 든든하지. 달라지잖아요. 기분이 네. 너무 좋죠. 많이 바쁘실 것 같아요. 요새 많이 바쁩니다. 안 그래도 문의가 워낙 많이 들어오고 있어가지고 네. 정신이 없네요. 연말 연초 휴가 같은 거는 상상 못 하시겠다. 그죠? 네, 지금 워낙 바쁜 시즌이라. 맞아요. 이 업을 시작하고 나서 12월에 쉬어본 적은 없고요. 음. 아마 1월에는 그래도 12월보단 좀 덜 해가지고 네. 하루 정도는 쉴 수 있지 않을까 기대는 해보고 있습니다. 좀 한 2, 3일 쉬어요. 어쨌든 바쁜 와중에 이렇게 네. 나와주셨는데 연말 정산을 미리 준비하셨던 분들도 이제 많고 그렇죠. 그렇죠? 근데 네. 지금부터라도 음. 늦지 않은 건가요? 트렌드도 좀 궁금하고 알아봐야 될 게 좀 있을 것 같기도 해서 네. 그런 부분들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렌드 좀 알려주세요. 요즘 연말정산 트렌드 하면 뭐가 있을까요? 근데 많이 바뀌었더라고. 뭐가. 네, 맞아요. 저희가 우선은 그 연말정산이라는 걸 하는 이유가 어쨌든 저희가 이제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 됐던 그 세금들을 절세를 최대한 할 수 있도록 이제 하는 게 연말정산이고요. 네. 그리고 이 연말정산에 대한 거는 결국은 올해까지 12월 31일까지 납부를 해주셔야 네. 그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연말이 가기 전에 아직도 늦지 않았다. 아. 지금이라도 납입을 해서 최대한 세금을 한번 줄여보자 하는 니즈들이 좀 있으셔서 그래서 문의가 조금 많이 오고 있고 네. 실제로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셨으니 꼭 잊지 않고 납입하십시오라고 저도 말씀을 드리고는 있습니다. 근데 네. 뭐 이거는 갱블리가 몽둥이 막 큰 거 들고 다니면서 하라고 해도 안 해. 사실 안 할 사람 안 하는데 그래도 맞다. 나 연말정산 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신 분들 오늘 방송을 주변에 좀 많이 알려주셨으면 그럼요. 좋겠습니다. 일단 올해부터 뭐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자녀 가지신 분들에 대한 혜택도 좀 달라지는 것들도 있고 네. 뭐 수영장이나 헬스장 가도 연말정산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이런 거 받을 수 달라지는. 있다. 네, 네. 달라지는 트렌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오늘 준비한 내용들을 쭉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연금 계좌 얘기부터 좀 해볼까요? 네. 연금 계좌가 절세에 유리하다. 늘 많이 들었죠. 네, 이런 얘기 많이 들었는데 네. 왜 그런 건지부터 해서 좀 쭉쭉 가봤으면 좋겠어요. 네, 우선은 연금 계좌라고 하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네. 한 개가 연금 저축이고 두 번째가 개인형 퇴직연금, 즉 IRP를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우선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고요. 우리가 납입만 하더라도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정말 큰 혜택이 있습니다. 900만 원
원까지의 한도로 우리 세액 공제가 가능하고요. 연금 저축은 600만 원까지, IRP는 추가로 300만 원 해서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 공제를 받으실 수 있고, 나의 급여 소득에 따라서 총 연간 급여 소득이 5,5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내가 납입한 금액의 16.5%를, 그리고 5,500만 원을 초과하시는 분들은 13.2%를 절세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 말씀인 즉 우리가 900만 원까지 납입을 하시면 약 148만 원 정도 세금을 절세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네. 사실 절세라고 표현을 하니까 아낄 수 있구나인데 이거 반대로 생각하면은 수익 나는 거랑 비슷한 겁니다, 진짜. 맞습니다. 맞아요. 13월 했다 이게 환급을 또 받게 되는 거기 때문에 방금 또 차장님께서 이야기를 하셨을 때 과세 이연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게 계좌의 수익이 과세 이연된다. 이거를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네, 일단은 과세가 이연이 된다는 말은 부과되는 세금이 다음 해로 넘어간다라는 뜻이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은행 정기예금이나 적금을 들었을 때 이자가 발생을 하면 15.4%의 이자 소득세를 원천징수를 하고 그렇죠. 그 이후에 세후 금액이 우리 이제 계좌로 입금이 되는데요. 그 연금에서 나오는 그런 수익에 대해서는 세금이 바로 과세되지 않고 나중에 내가 만 55세 이상이 되었을 때 그때 연금으로 수령을 하게 될 때 과세를 하게 되기 때문에 네. 지금은 내가 30대라고 하더라도 당장의 수익에 대해서 세금을 내지 않고 만 55세 이상, 즉 20년이 넘어서 그 세금을 내기 때문에 복리 효과가 더 크다. 뿐만 아니라 55세 이상에 받으실 때에도 연령에 따라서 3.3에서 5.5% 저율 과세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세제 혜택이 크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연금 계좌는 앞서서 크게 연금 저축이 있고 네. IRP가 있다. 음.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그 두 개의 차이점도 궁금하신 분들 있을 것 그렇죠. 같아요. 네. 일단은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연금 저축은 납입 한도가 최대 600만 원이고요. IRP 같은 경우에는 최대 납입 한도가 9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안에서 투자할 수 있는 상품에도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연금 저축과 IRP 둘 다 ETF나 펀드에 대해서는 이제 그 상품 가입이 가능하지만 연금 저축은 원금과 이자가 보장이 되는 원리금 보장 상품에는 투자가 불가능하고 IRP에서는 가능합니다. 또한 연금 저축에서는 위험 자산으로 분류되는 상품들의 100%까지 투자가 가능한데요. 네. IRP 같은 경우에는 위험 자산의 최대 70%까지만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투자 한도나 상품 그리고 세액 공제 한도의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IRP가 퇴직연금 기능까지 이제 있어서 조금 더 그렇죠. 안정성이 맞습니다. 있다. 이렇게도 네. 볼 수가 있는 거고. 근데 이제 우리가 네. 이제 절세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또 이 방송을 듣고 계실 맞아요. 거기 때문에 절세 관점에서는 어느 쪽을 먼저 채우고 다음 거를 진행을 해라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네, 해주셔가지고 맞습니다. 어디가 조금 유리한 거예요? 그러면은 채울 때. 우선은 연금 저축이 IRP에 비해서 좀 더 운용에 대한 유연성이 있기 때문에 네. 연금 저축에 먼저 600만 원까지 한도를 채우시고 그 뒤에 추가 300만 원을 IRP로 납입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IRP 300, 네. 우선에 600만 원을 연금 연금 저축. 저축. 연금에 일단 먼저 기본적으로는 채우고. 이렇게 맞습니다. 네. 세팅을 해두면 어, 좋다. 네. 그러면 세제 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는 수준 뭐 이런 것들도 좀 알아봤으면 좋겠고 그러니까요. 자동 납입 전략 뭐 이런 것도 좀 궁금하고 세부적으로 좀 들어가 볼까요? 네. 네네. 저희가 우선은 연간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900만 원까지는 반드시 꽉꽉 채워서 납입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네.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연봉이 5,500만 원 이하라면 16.5%까지 세액 공제를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이제 148만 5천 원의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900만 원까지는 꼭꼭 채우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900만 원 900까지는 꽉 정리를 채워서. 하면은 이거 나눠서 먼저 어. 채워야 되기 때문에 네. 연금 저축에다가 600만 600. 원인가요? 네, 600만 원을 먼저 채우시고 IRP에 300을 채우시면은 뭐 개인별로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140 얼마 정도의 네, 맞습니다. 절세 혜택을 볼 수 있다. 이거는 저도 오늘 다시 한번 체크를. 메모를 하고 자동 납입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안 까먹게 될 것 같아요. 예,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맞습니다. 이렇게 자동 납입을 월 납부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네, 우선 저도 자동 납부를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너무 바쁘잖아요. 네. 그래서 자동이체를 설정을 해두면 매월 연금저축에 50만 원씩 그리고 IRP에 25만 원씩 해서 매월 75만 원씩 자동이체를 저는 설정을 해두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자동이체를 해두면 좋은 점은 내가 신경을 쓰지 않아도 어쨌든 납입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12월에 나중에 내가 잊게 되더라도 자동적으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13월에 월급을 편하게 준비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으니 꼭 자동이체를 걸어두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연말에 한꺼번에 납입하는 대신에 이 자동이체라는 게 월 75만 5만 원씩. 맞습니다. 자동이체를 설정. 요 설정은 아직 안 하신 분들은 좀 쉽게 할 수 있는 거죠? 저희가 네. 어플에서 가능하시고요. 네. 이거는 자동이체를 받는 연금 계좌에서도 설정이 가능하시고 음. 아니면은 나의 주거래 은행 계좌에서도 가능하시기 때문에 어플에서 본인이 사용하기 편한 데서 설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저기 늦으신 분들은 일단 빨리 900만 원 채우시고 뭐 내년부터는 채우실 때 이거 뭐 설정해 놓으면은 네, 내년부터는 맞습니다. 편안하게 그럼요. 진행이 좀 될 수가 있을 것 네, 같아가지고. 참 이런 얘기는 매번 듣는데 네. 또 이렇게 바쁘게 살다가 음. 또 발등에 불 떨어지면은 챙기게 되고 이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 번씩 어. 그냥 갱블리한테 한번 맞아야 돼. 저는 이렇게 회초리도 한번 맞아야 되고 또 까먹었지 또 까먹었지 해야 되는데 이거 챙겨놓으라니까 뭐 이런. 챙겨놔야 네. 됩니다. 늘 발등에 불 떨어질 때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그럼요. 분들은 늘 편한 것 같아요. 예, 우리 약간 좀 방학 숙제하는 것처럼 팍팍팍 하는 것 같긴 한데. 오늘 절세 위주로 좀 알아보는데 네. 요거를 이제 투자 플랫폼으로 활용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연금. 네. 이런 부분도 우리는 사실 투자가 중요해요. 그렇죠. 절세도 맞습니다. 중요하고 네. 그럼요. 투자도 중요하고 네. 이 부분 좀 짚어주시죠. 우선은 제가 이제 최근에 가장 나와서 많이 말씀을 드렸던 건 ETF를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요. 그렇죠. 그 이유는 펀드가 이제 매수와 매도를 하는데 일정 영업일들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매매를 할 수 없다라는 그런 단점들이 있어서 현재 그 시장 상황을 잘 반영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었거든요. 이런 단점을 보완하고 그리고 비용도 보수도 훨씬 낮은 ETF에 최근에는 투자를 많이 하시는 추세이기도 네. 하고 그리고 또 하나 더 말씀을 드렸던 게 TDF 타겟 데이트 펀드를 말씀을 드렸는데 맞아요. 내가 은퇴 시점만 설정을 해주면 자동적으로 시간이 지나갈수록 위험 자산의 비중은 줄어들고 안전 자산의 비중은 늘어나서 알아서 자산 배분을 해주는 그게 바로 TDF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TDF도 마찬가지로 펀드이기 때문에 우리가 실시간으로 매수 매도가 안 되는 단점이 있었는데요. 네. 이 단점을 보완해서 최근에는 TDF도 ETF의 형식으로 상장이 된 것들이 있어서 그쪽으로 좀 인기가 많이 몰리고 있습니다. TDF라고 하더라도 ETF 성격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뭐 사고팔고가 좀 네, 쉬워지는 것들. 맞습니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방금 이제 또 궁금한 분들이 계실 것 같아가지고 네. 아까 우리가 일단은 퇴직연금, 연금저축을 먼저 채우고 IRP를 채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600, 300. IRP에 그냥 900을 다 넣는데 이거는 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런 식으로 또 질문이 들어오더라고요. 이건 좀 달라지는 거죠? 그러면은 세액의 양이. 아니요. 그 IRP에 900을 다 납입을 하시더라도 똑같이 납입한 900만 원에 대해서는 16.5에서 13.2% 네. 세액 공제를 받으실 수 있는데 이제 조금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30대다라는 분들은 이제 연금 저축에는 위험 자산의 한도가 없다 보니 이제 연금 저축에 600만 원을 먼저 납입을 하시고 네. 추가 300만 원은 IRP로 납입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실제로 저도 연금 저축에 600만 원을 채워서 좀 더 공격적으로 네. 운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IRP는 추가적인 세액 공제 목적과 그다음에 또 그 안에서 IRP에서만 또 운용을 할 수 있는 상품들이 있어서 그런 식으로 활용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질문 또 들어왔네요. 네. 유후후님인데 유후후. 네. 한번 잘 들어봐 주세요, 네. 장님. 네. 세액공제 받은 만큼 결국엔 연금 전환할 때 5.5% 연금 소득세도 납부해야 하고 연 1,500만 원 이상 연금 수령하면 연금 소득 신고도 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럼 결국 은퇴 후 세금 걱정은 계속해야 하지 않을까요? 네. 뭐 이런 질문인데. 이해 안 되는데 나는.
무슨 말이에요? 어떤 이해되셨죠? 걱정인지. 네. 그래서 그래. 제가 잘 한번 들어봐 주세요. 그래. 네. 한 거예요. 네. 우선은 그 저희가 이렇게 네.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연간 900만 원을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 13.2에서 16.5%를 세액공제를 먼저 받았기 때문에 네. 우리가 납입을 하는 그 순간에도 어쨌든 16.5% 최대 수익을 냈다라고 좀 판단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3.2에서 16.5%의 세액공제를 받았는데 나중에 그 납입받은 세액공제를 받은 부분과 발생한 운용수익에 대해서는 말씀 주신 것처럼 연령에 따라서 3.3에서 5.5% 연금소득세를 납입을 하기는 해야 합니다. 네. 그러나 요 연금소득세를 납입을 할 때 1,5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우리가 그 연금소득세가 이제 분리해서 과세가 되고 그 나중에 1,5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소득과세 또는 16.5% 분리과세가 되기 때문에 어쨌든 연금을 수령을 할 때에도 세금 문제에 있어서 납입을 할 때 완전히 자유롭다라고 볼 수는 없는 게 맞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여태까지 받았던 그 세액공제 금액과 그리고 그 수십 년간 이연된 과세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봤을 때 결국은 3.4에서 5.5%의 연금 소득세가 과세되는 게 그렇게 고율 과세가 아니다. 오히려 저율 과세로 활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네. 차라리 절세를 할 수 있는 혜택이 더 크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만 못 알아들은 거지 다 찰떡같이 이해하고 말씀해 전문- 주시잖아요. 전문가분들이시니까 그러니까. 저 질문의 수준도 전문가 아, 수준으로 그러니까. 지금 들어와가지고 네. 자 그러면 이제 저희 같은 이 관심은 있어요. 은퇴라든지 연말정산이라든지 관심은 있는데 저는 사회 초년생이라 네. 정말 이게 어렵습니다. 그러면은 투자 초보자 관점에서도 이런 걸 운용할 수 있는 어떤 팁이라든지 절세 있죠. 팁을 좀 부탁을 드려볼게요. 네, 우선은 투자 초보자이고 또는 직장인이어서 저는 시간이 너무 없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사실 이 질문을 딱 생각해 보면 결국은 언제 어떻게 투자를 해야 해요? 네. 이거거든요. 맞아요. 초보자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거. 그래서 요즘 세상이 너무 많이 좋아졌잖아요. 좋아졌죠. 자동화가 바로 이 핵심 키워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워낙 로보 어드바이저나 이런 것들이 많이 활성화가 되면서 네. NH투자증권도 마찬가지로 자체 개발한 알고리즘이 알아서 투자해주는 상품이 바로 로보 어드바이저거든요. 이제 상황을 보고 시장 또는 섹터, 테마별로 알아서 운용을 해주고 있고 이 IRP에서 로보 어드바이저에 가입 한도는 연간 딱 900만 원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납입 최대 그 공제 한도가 900만 원이기 때문에 그렇죠. 요 900만 원을 나는 신경 쓰고 싶지 않다라고 하시면 그냥 900만 원을 로보 어드바이저로 가입을 하시면 되고요. 그게 아니고 나는 어쨌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여전히 미국이 우상향할 것 같고 그래서 나는 이런 데 투자를 좀 하고 싶은데 타이밍을 잘 모르겠고 매번 신경을 쓸 수가 없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네. 적립식 ETF로 자동이체를 활용하고 싶다 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한 달에 50만 원은 연금저축, 25만 원은 IRP 이렇게 자동이체를 걸어두시고 네. 그 ETF를 자동으로 매수할 수 있게도 세팅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그 ETF가 가격이 낮을 때는 더 많은 수량을 살 수 있고 가격이 높을 때는 적은 수량을 살 수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그 단가가 조정이 되고 이렇게 적립식으로 활용을 하게 되면 저희가 1,200만 원을 거치를 하거나 또는 적립식으로 하거나를 비교해 보면 거치는 0%의 수익률을 기록한 반면 적립식으로 투자를 하면 31%까지의 수익률을 봤다라는 그런 그 결과 데이터들도 있기 때문에 네. 적립식 ETF를 활용을 하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결국 핵심은 자동화, 타이밍은 적립식 ETF로 자산 배분은 로보 어드바이저로 이렇게 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적립 로보 어드바이저. 로보 어드바이저. 요게 이게 이제, 사실 뭐 굉장히 관심이 많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이 하는 것보다 요즘엔 특히나 AI 시대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좀 맡기면은 마음도 편하고 다만 걱정되는 거는 이 수익률 차원에서 그게 중요하죠. 내가 공격적인 성향 혹은 잘 모르는데 네. 얼마나 수익률이 나고 이게 보수는 또 수수료는 어느 정도 될지 이게 가장 또 궁금하긴 해요. 우선은 저희가 이제 그 보수를 두 가지로 좀 나눠서 할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그냥 나는 성과에 관계없이 내가 가입한 금액의 3%만 내겠다 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네. 아니면은 성과를 안 냈는데 보수를 왜 떼가?
성과를 내고 나서 그거에 맞게 보수를 가져가라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 성과에 따라서 그 초과된 성과의 20%를 또 보수로 납입을 하는 그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NH투자증권이 자체 개발한 로보 어드바이저의 알고리즘이 20개 정도 되거든요. 근데 가장 낮은 수익률이 연으로 한 20% 정도? 가장 낮은 게 네, 연 가장 20%. 낮은 게요. 훨씬 낮구나. 네, 높은 거는 50% 이상이거든요. 어. 그리고 이게 사실은 저희가 2023년 말부터 네. 감독원에서 테스트를 계속해서 거치도록 그래서 이제 그 수익률을 공시를 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2년간의 테스트 배드를 통해서 2025년부터 이제 우리 가입자분들이 가입을 하실 수 있게 됐고요. 그리고 지금도 그 많은 로보 어드바이저의 알고리즘을 이제 감독원에 공시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공시된 수익률은 언제든지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요거 연말정산 이제 검색만 해도 네. 사실 어떻게 하면은 되는지 네. 쭉 나오긴 하는데 이렇게 봐도 글로 봐도 내가 지금 맞아요. 당장 뭘 해야 되는지 네.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어서 네. 가장 많이 받는 최근에 질문들 중심으로 지금부터는 좀 알려주시면 어떨까 싶은데 지금 당장 뭘 하면 좋아요? 지금 아무것도 좀 오래 안 돼 있는데 뭐 이럴 때 뭐부터 하면 좋을까요? 네, 우선은 네. 우리가 납입만으로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고 네.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는 그 납입할 수 있는 통장을 개설하는 것이 가장 첫 이건 번째입니다. 첫걸음이다. 첫걸음. 네. 왜냐면 납입을 해야지만 운용도 하고 네.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은 어떻게 개설을 하면 되느냐? 우선은 연금저축 펀드 같은 경우에는 뭐 은행에서도 가입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증권사에서 바로 가입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다만 은행에서 가입하는 연금저축 펀드도 결국은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사실은 은행 플랫폼보다는 이용하시고 있는 증권사가 있으시다면 그 플랫폼을 이용하시기를 좀 추천을 드리고요. IRP 같은 경우에는 은행, 증권, 보험 모든 그 금융기관들이 다 제공을 할 수가 있는데 네. 다 대신에 이제 한 가지는 제공하는 상품이 업권별로 그리고 같은 업권이라도 사업자별로 다르고 그리고 납입분에 대한 수수료가 발생하는 금융기관들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잘 비교를 해보고 그리고 그 금융기관의 계좌부터 먼저 개설을 좀 하셔야겠고요. 네. 그리고 계좌를 개설을 했으면 까먹지 않고 일단은 올해 납입 한도인 연금저축 600만 원, IRP 300만 원에 먼저 이체부터 해두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왜냐하면 또 만들어 놓기만 하고 납입을 하지 않으면 까먹을 수가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납입을 올해 거는 다 완료가 됐다라고 하면 네. 이제 다음 달부터는 그러니까 내년 1월부터는 이제 자동적으로 자동이체가 될 수 있도록 자동이체를 걸어놓고 적립식 ETF를 매수를 하시거나 또는 IRP에서는 로보 어드바이저 상품을 매수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600, 300 요거 오늘 기억 많이 남을 것 600, 300은 오늘 꼭 기억합니다. 내가 그러니까요. 다음에 물어봤을 때 만약에 제가 틀려요. 그럼 벌칙을 뭐 수행을 하든지 손을 들고 있든지 네.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신혼부부잖아요. 아직 1년이 좀 되지가 않았는데 이제 제 와이프도 이제 저희 연말정산을 막 열심히 막 뭘 쓰시면서 막 계산기도 막 두드려 보시고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2인 이상 가구였을 때 특히나 이제 신혼부부라든지 부양할 가족이 있을 때 뭐 어느 한쪽으로 좀 몰아주기 뭐 이게 더 연말정산에 좋다 이런 네. 얘기를 좀 들었거든요. 맞습니다. 아, 그래요? 네, 맞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선은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한 분께 그 저기 사용하는 카드나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몰아주는 이유가 이제 어떠한 일정 한도에 있어서는 소득공제 금액을 이제 몰기 위해서이거든요. 그래서 최대한의 그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기 위해서 이제 저희가 그렇게 추천을 드리는데 이제 그 카드 사용량이나 또는 체크카드의 그런 소비량도 소득공제 한도가 정해져 있어요. 네. 그래서 얼마나 한도를 이제 사용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일단은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피부양자가 그 나의 밑으로 등록이 되어 있으면 네. 그만큼 인적 공제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은 좀 소득이 높으신 분들께 두 분 중에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분이 이제 가져가시는 걸 좀 더 추천을 드립니다. IRP 얘기할 때 네. 이제 우리가 디폴트 옵션 네. 이런 것도 뭐 얘기 나오긴 했었는데 네. 네. 좀 이런 거 조금 더 자세하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활용 어떻게 해요? 우선은 네. 디폴트 옵션은 처음에 그 제도가 도입이 된 이유가 가입자들이 납입을 해놓고 그대로 방치를 해두고 있는 그쵸. 거죠.
그래서 퇴직연금 수익률이 원리금 보장 상품으로만 운용을 하니 연에 2%밖에 안 되는 말도 거예요. 안 되지. 그렇죠. 선진국의 사례를 보면 네. 연에 최대 9% 정도까지 연평균 네. 수익률이 나오는데 비해서 네. 우리나라는 원리금 보장 상품으로만 운용을 하다 보니 너무 낮은 수익률을 보이고 있어서 그러면 금융기관이 디폴트로 지정한 상품으로 알아서 투자가 되게 하자라는 게 취지였는데 사실 그 안에 디폴트 옵션으로 선정된 상품들을 보면 대부분이 TDF 펀드입니다. 또는 자산 배분 펀드. 네. 그래서 디폴트 옵션에서 그냥 가입을 하시는 것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적립식으로 TDF, ETF를 사시는 게 훨씬 더 시장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고 그리고 비용도 좀 더 낮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TDF. 마지막 네. 질문 정도 되고 좀 많은 분들이 물어보는데 로보 어드바이저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한바구스님께서도 로보 어드바이저 연금저축에만 이용되나요? ETF에도 아니면 다른 투자 상품에서도 이용할 수 있나요? 이런 질문 주셨거든요. 네네. 어떻게 활용 방안이? 우선은 그 연금저축, IRP 모두 로보 어드바이저가 있긴 네. 한데요. 연금저축의 로보 어드바이저는 조금 출시가 된 지 좀 오래돼서 지금 현재 저희 IRP에서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로보 어드바이저와는 조금 다른 알고리즘이기는 합니다. 네. 그래서 로보 어드바이저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하시는 분들께는 IRP에서 900만 원 다 로보 어드바이저를 활용하시기를 추천을 드리고요. 네. 그리고 실제로 로보 어드바이저가 운용하는 상품을 보면 ETF들이에요. 그래서 로보 어드바이저의 여러 개의 그 알고리즘이 있는데 이제 우리가 하나를 선택해서 가입된 상품을 보면 전부 다 ETF로 운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ETF에도 이용이 가능하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보내드리면서 네. 민경 차장님, 네 올해 아무래도 마지막 네, 맞습니다. 시작. 그럴 것 같네요. 그러니까요. 싶은데. 오늘 뭐 지금 네. 의상은 어. 거의 뭐 연말 시상식까지다가 저희 잠깐 들리신 것 같아요. 네, 신경을 좀 썼습니다. 화려하게 또 올해 아침엔 맞아요. 투자에서 절세 관련된 그러니까요. 정보를 전해주신 공로를 인정해서 저희가 마음으로 상을 너무 감사합니다. 네. 하고 마지막 인사 좀 부탁드려요. 네, 올 한 해 동안 제가 이제 방송을 하면서 전달드렸던 부분들이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내년에도 다양한 컨텐츠로 즐겁게 찾아뵙겠습니다. 네. 연말 네. 마무리 잘하세요. 고맙습니다. 한잔 더 먹고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는 2부에요. 여러분들 막 지금 CPI 결과도 궁금하시고 그리고 BOJ도 맞아요. 기다리고 계시고 내년도 어떻게 될지 오늘 시장 상황도 궁금하셨잖아요. 저희가 어제 나왔던 박지훈 부장님 그리고 한 분을 더 특별하게 모셔가지고 2부 꽉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잠깐 듣고 바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타임. 멋있다. 부러운가? 14만 1211번의 스윙과 68개월 27일의 투자로 만들어진 자세다. 나의 테니스도 나의 자산도 투자로 키운다. 나는 투자한다. 나는 성장한다. NH투자증권. 와, 멋있다. 부러운가? 기본기 연습과 스트로크 훈련에 1532시간을 투자해 갖게 된 리듬이다. 나의 드럼도 나의 자산도 투자로 키운다. 나는 투자한다. 나는 성장한다. NH투자증권. 네, 아침엔 투자 함께 하고 계시고요. 자, 시장 상황이요. 지금 코스피가 4천선을 깼다가 다시 회복했다가 지금 정말 강보합권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네, 지금은 3,999, 다시금 또 4,000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요. 네. 코스닥이 상승폭을 확대시키면서 1%대 그러네요. 상승으로 지금 네. 상승폭을 확대시키고 있는 상황, 시장 상황 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네. 반가운 얼굴 두 분 함께 할까요? 좋습니다. 네. 우리 김영환 의원님 나오셨고요. 네. 그리고 쿨준 부장님 오늘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한 번에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출연장님께서 네. 박준 부장 너무 자주 나오는데 하는데 저는 이제 반갑다는 말씀이시죠? 반갑다는 네. 말씀인데 밑에 사무실에서 일 더 시켜야 되는데 아, 바쁘십니다. 네.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들러주시는 건데 어때요? 오늘 어제 이어서 예. 오늘 시장 상황까지 일단 좀 전반적인 살짝 분위기 보고, 좀 그렇죠. 체크 좀 해주세요. 뭐 좀 어디서 냄새가 좀 나지 않나요? 냄새? 뭐, 예. 코스닥이 바닥 잡는 냄새가
코스닥이? 그런 냄새. 네. 그래서 일단은 뭐 오늘 전체 시장은 한 4,000포인트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네, 모습들이죠. 맞아요. 네, 네. 오늘 보면은 여러 가지 의미 있는 섹터 종목들이 좀 뛰어오르는 상황이 발생되고 있어요. 어제 얘기했었던 뭐 방산 관련 종목들도 제법 뛰어올랐고 뭐 자랑하고 싶어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지만 어제 뭐 소외되었던 뭐 제노코 이런 거 종목들을 어제 네, 말씀드린 어제 뭐 말씀하셨어요. 오늘 한번 12% 정도 이상 오르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뭐 이런 상황들도 어. 발생하고 있고 방산주들도 뭐 하나 시스템부터 시작해서 네. 이런 쪽에서 올라오고 있고 아무래도 뭐 뭐니 해도 바이오들이 다시 또 바이오. 올라오는 모습들이어서 오. 일단 코스닥의 또 덩치 큰 알테오존을 필두로 해서 네. 관련된 종목들도 굉장히 분위기가 좀 형성되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음. 하이닉스는 조금 그래도 한 1% 정도 상승 중이고 삼성전자가 조금 밀리는 부분이 맞아요. 있습니다만 네. 중요한 건 이제 미국 시장에서 살짝 피드백을 해보면 아. AI 관련된 그 진영들 상당히 노이즈가 많았고 균열감이 좀 있었던 그런 종목들이 일단은 좀 반등을 시도하는 모습들이 발견이 됐고 네. 또 로켓 관련된 종목들도 제법 세게 올라오는 모습들이어서 여전히 성장주에 대한 분위기가 다시 희망의 불씨를 좀 살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국내로 왔을 때는 일단은 무거운 이 양도소득세 회피를 위한 이런 자금들도 일정 부분 좀 매도를 어느 정도 완료가 좀 되고 있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오늘 이제 BOJ 관련돼서도 네. 일단은 뭐 패가 다 까져 있는 모습이기 예상을 어느 때문에 정도 하고 있으니까. 충분히 그거에 관련된 인상에 네. 관련된 노이즈 충격은 좀 덜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CPI 관련돼서도 이제 김영환 연구원님께서도 말씀 주시겠지만 이 부분들은 이제 김영환 연구원님께 바통을 좀 넘겨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좋아요. 네, 바통 받아서 그러면 위원님. CPI 부터? 네, CPI 어. 얘기 이제 이어서 좀 해볼까요? 간밤에 발표됐는데 예상치보다 굉장히 좀 낮았다. 예. 그렇죠? 3.1인가요? 예상했는데. 예상을 네. 3.1로 했는데 2.7이 2.7 나왔죠. 나왔다. 네. 근데 이게 믿을 수 있느냐? 예. 내 주거비 이렇게 낮게 잡는 거 맞아? 데이터 안 온 거 아니야? 셧다운 때문에 뭐 이런 얘기들. 네. 예. 어쨌든 근데 주식은 올랐잖아요. 뭐 그쵸. 어떻게 봐야 돼요? 일단 헤드라인은 좋지만 네. 좀 문제는 있다. 문제는 있다 확실히. 예, 근데 오. 그러거나 말거나 중요하지 않다. 이런 결과였던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면요, 미시적인 얘기는 일단은 2021년 그 물가 급등 이후에 가장 낮은 물가 상승률이 네. 나온 거고요. 근데 세부 데이터를 보면은 비판점들이 좀 있죠. 10월 물가 중에서 집계가 어려운 것들을 그냥 제로로 잡은 것 같다. 그게 아니면 주거비나 렌트비가 이렇게 낮게 나온 게 설명이 안 된다라는 부분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보통 이제 그 소매업체들이 가격을 인상하는 거는 연초에 보통 반영을 하죠. 그러니까 11월, 12월 물가로는 실제 물가 궤적을 알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1월 들어서 1, 2월 들어서 확 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비판들이 있고요. 뭐 다 뭐 맞는 타당한 지적인데, 근데 시장은 사실 좀 무시하고 헤드라인 좋으면 좋은 거라고 생각을 했느냐 네. 생각을 해보면은 일단 연준의 추가 금리 인하까지 시간이 많이 남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2월 금리 인하 이미 했고요. 한 뒤에 나온 데이터는 그거는 이미 지나간 얘기니까. 그러면 그 다음 금리 인하가 언제냐? 뭐 1월은 거의 생각을 안 하는 것 같고 이제 상반기 중에 한 번, 좀 빠르면 한 3월 정도 이 정도를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3월 FOMC 전에 2월까지 물가가 나와요. 그럼 지금부터 앞으로 확인할 게 12월, 1월, 2월 세 달치 물가 더 확인해야 되는데 네. 지금 11월 물가 가지고 뭔가 환호하거나 뭐 슬퍼하거나 할 이유가 있느냐? 그게 좀 의미가 약한 데이터였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11월의 비판 요소들은 다 결국은 10월 집계가 제대로 안 됐기 때문 내지는 1월이 아직 안 왔기 때문에 생긴 문제였다고 하면은 1, 2월 가면은 이 의혹들이 어느 방향이든 간에 뭐 맞는 방향이든 아니든 간에 판별이 날 거잖아요. 네. 그 판별을 나온 데이터까지 다 보고 나서 어차피 금리 결정할 텐데 아. 지금 우리가 뭐 먼저 그런저런 얘기를 할 필요가 별로 없다.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한 것 같아요. 아. 그래서 뭐 좀 쟁점은 있지만 그러거나 말거나. 네, 이렇게. 근데 결국에 이제 그 트럼프 정부에서는 이 물가에 대한 고민 자체가 가장 컸던 게 걱정이 관세 영향이 언제 들어가느냐였는데 예. 근데 거의 이제 연말까지 오고 뭐 데이터 자체를 믿을 수 있냐 없냐의 문제는 나오긴 있지만 오히려 관세는
차체하고 떨어지고 잡히고 있단 말이에요. 예. 이거는 혹시 어떻게 그게 이제 생각을 해요? 1월, 2월에 물가를 반영할 텐데 아직까지는 미국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내부 흡수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좀 아직까지는 큰 거고요. 네. 그리고 또 이미 사실 물가가 그러니까 관세 영향을 1월, 2월 가야 조금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부분이 있고, 근데 연준에서 이미 FOMC에서 했던 얘기가 관세 영향이 일시적일 것 같다. 네. 이게 아마 내년 뭐 상반기, 뭐 내년 초 정도까지는 반영이 되겠지만 영구적으로 계속 물가 상승률을 올리기보다는 한번 물가를 올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안정되는 흐름 아니겠느냐. 그렇게 얘기들을 해놨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면은 뭐 일단 한 1분기 정도까지의 물가 상승에 대해서는 시장은 그냥 뭐 일시적이겠지라고 생각을 할 거고요. 만약에 이게 내년 2분기가 넘어갔는데도 물가가 안 잡힌다. 네. 그러면 좀 생각이 달라지겠죠. 아. 근데 그 전까지는 별로 물가가 발목을 잡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미국 시장 얘기, 국내 시장 얘기 좀 번갈아 가면서 두 분 네. 나오셨으니까 맞아요. 막 네. 이제 거시적인 이야기, 종목 이야기 좀 섞어서 해볼 텐데 그래서 간밤에 좀 안정이 되고 드디어 이제 기다리던 산타가 오는 거냐 뭐 이렇게 좀 기대감을 갖고 있다가 국내 시장 보니까 아직은 좀 확인해야 될 상황들이 남은 건가? 코스피는 조금 뜨뜻미지근한 것 같고 네. 코스닥이 우리 방송 시작하고 조금 시간 지나면서부터 좀 달려가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이게 시동 네. 건 거 아닌가? 코스닥은 오. 시동 건 거 아닌가? 시동 싶어요. 걸었습니다. 근데 그 중심에는 뭐 알테오젠 4%대, 지금 보면 ABL 바이오 4%대 역시나 리가켄 바이오 5%대 이렇게 바이오가 좀 중심이 되면서 네. 로봇주들도 가고 어쨌든 코스닥이 지금 좀 달려가는데 음. 시동 건검을 근데 해주셨거든요. 이제 시동을 저 걸었다고 네. 생각을 어. 해서 제가 어저께 물론 이제 어제 댓글 보니까 뭐 좀 욕도 좀 먹었는데 아니 세 번에 나눠서 사자라고 얘기했던 맞아요. 네. 컨빅션은 좀 있었는데 어제, 오늘, 조금 월요일. 이제 약간 새 가슴이어서 네. 일단 세 번에 나눠서 살까 아. 이런 생각이 있었던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은 시장을 스크린을 해보면 자 뭐 엔터도 좀 올라요. 네, 맞아요. 계속 지금 뭐 알테오젠 큰 덩치 큰 시총 상위 종목들만 말씀 주셨지만 실제로 보면 이번에 11월부터 조금 12월 초까지 굉장히 힘들었던 종목들이 꽤나 많습니다. 네. 우리가 뭐 심리적인 지표들을 여러 가지 좀 대보면 굉장히 지금 아마 여러분 계좌 수익률이 정체 내지는 오히려 마이너스 아마 수익률이 꽤나 있으실 거로 판단이 되거든요. 그만큼 어떤 시장에 주도했던 그런 종목들을 갖고 있지 못하면 충분히 다른 종목들 철저하게 소외 배제되는 그런 모습들이었기 때문에 하지만 좀 어루만져 주고 있는 그동안 한두 달 정도 좀 쉬었던 재미가 없었던 전혀 관심이 없었던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 지금 어느 정도 바스켓 좀 비어 있는 빈 곳간들을 좀 채워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 거 아닌가라는 조심스럽게 오늘 장 끝나고 수급도 한번 면밀히 한번 네, 모니터링을 해봐야 되겠지만 네. 그런 것들 생각을 해봐야 된다. 제가 첫 장표에 뭐라고 좀 적어놨냐면 세 번째 줄에 이렇게 적어놨어요. 제가 이제 올해 제가 왜 방송에서 이런 제목을 했냐면 제가 방송에서 아예 그냥 제 내년의 목표를 이렇게 박아놓는 거. 한 달에 한 권은 전 책을 꼭 읽어보려고. 책 읽는 왜냐하면 게 저희가 매일매일 읽는 게 레포트를 맞아요. 계속 보긴 하는데 그건 사실은 책이라고 볼 수는 없어서 네. 서점에 가서 내 돈 주고 사가지고 꼭 12권 읽고 싶고요. 여러분 어디 펜시점 가면은 이렇게 이렇게 뭐랄까 다이어리 말고 이렇게 위클리로 된 달력 같은 거 있어요. 스케줄러라고 스케줄러라고 많이, 그런 얘기하죠. 것들 좀 있으시면 네. 중요한 어떤 섹터라든지 아니면은 매크로 발표라든지 내가 좀 요 종목은 내가 좀 내년에는 좀 되는 종목 같으라고 하는 것들은 그런 것들 내년에 좀 이렇게 달력에다가 요 날짜에 이런 것들 중요하니까 좀 네.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 종목은 종목 전쟁이 또 내년 1월에도 굉장히 화려한 뭐 지금부터 시작되다고 본다라면 네. 단기적으로 내가 좀 짧게 한 두 마디 정도 먹고 나와야 되는 종목 또는 중기적으로 장기적으로 내가 요거는 조금 빠질 때마다 사야 되는 그런 종목이라고 판단되는 것들에 대한 구분감은 좀 있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가 처음에 생각했던 그 이슈, 모멘텀, 투자 인사이트 기준으로의 근거에 해당되지 않고 주가가 흘러가서 그 내가 생각했던 초심과 그 전략이 만약에 맞아 떨어지지 않으면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그러니까 나는 10,000원에 샀잖아요. 지금 9,000원이야. 그럼 10,000원까지 오기만은 단순하게 그냥
기다리는 어. 학수고대하는 그런 어떤 자세는 좀 배제하고 네. 좀 약간 뭐랄까 융통성 있게 유도리 있게 내가 좀 실패했으면 그것도 좀 인정해서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는 그런 민첩함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일단 1월 정도에는 중요한 이벤트가 많은데 일단 뭐 간단하게 보자라면 요 두 마디인 것 같습니다. 지금 장표 보면 장표 함께. 일단 CS가 일단 2026년에 1월 6일부터 9일까지 있었던 요거. 근데 뭐 항상 우리가 통상 요렇게 요 이슈 이벤트가 영화님 이게 CS 전후로 해서 약간 이 테크 관련된 이런 섹터들의 분위기는 좀 좋았다고 봐도 될까요? 이게 좀 고조되는 편이지요. 그렇죠. 네. 이게 사실 뭐 제약바이오의 어떤 학회나 이런 부분들 보면 미리 선 반영을 하고 학회 끝나면 약간 빠지는 이런 모습들이었는데 CS는 어떤 전략을 좀 해도 될까요? 사실 올해는 네. 이게 초치는 얘기 죄송한데 그래요? 아 왜? 어, 네. CS 자체보다는 네. 사실 실적이 더 중요할 것 아, 같아요. 올해는. 1월 말이 더 중요할 것 네. 같다는 네. 생각이 좀 들긴 해요. 왜냐면요, 음. 그 지금 AI에 대한 문제는 음. 기술이 아니라 네. 돈에서 생겨오고 있기 그쵸. 때문에 아, 이거 돈 버냐, 못 버냐. 네. 예. 그래서 새로 신기술이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별로 의구심은 없는 것 같아요. 이 AI가 세상을 바꿀 거라는 것도 알고 네. 최근에 굉장히 매 버전 업이 될 때마다 혁신적인 거라는 것도 되게 잘 알고 있고 네. 근데 문제가 되는 거는 그런 기술에 대한 새로운 기술이 뭐가 나오지? 그거는 너무 많은 기술들이 이미 나오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 기술의 향연보다는 1분기 말에 됐을 때 돈을 얼마나 벌고 있냐. 그래서 그 돈에 입각했을 때 캐펙스를 계획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 요 얘기들일 것 같거든요. 네. 그렇게 보면은 지금 1분기 말에 나오는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실적이 잘 나오고 그 실적으로 바탕을 했을 때 우리의 투자 계획이 어느 정도의 변경 사항이 있다. 그리고 이게 우리의 부채 문제를 크게 키우지 않는 선에서 어느 정도로 가능하다. 라는 계획이 좀 뚜렷해지는 게 전반적으로 AI 밸류체인을 다시 가는 상황을 만들어줄 수 있는 상황이라서 저는 약간 그 시점은 아마 1월 말 정도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그래서 지금 일정표에도 사실 실적 발표도 네. 짚어주셨잖아요. 그렇죠. 뭐 네, 1월 네. 그렇죠. 1월 한 이제 뭐 중순 이후부터는 네. 이제 어닝 시즌에 대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금융주 섹터가 먼저 시작을 하겠죠. 그리고 점점 빅테크들 실적이 나올 거를 로 예상이 되는데 어쨌든 뭐 IT 방금 김영헌님 연구원님 말씀대로 네. 어쨌든 지금 여러 가지 노이즈들이 많고 캐펙스에 관련된 노이즈 딜레이, 뭐 투자자들이 어떤 드롭 이런 여러 가지 노이즈들이 많지만 오늘도 사실 아까 채팅창 쭉 보다가 뭐 두산 에너빌리티 투자 의견 있어요라는 것도 한번 봤는데 네. 사실은 두산 에너빌리티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원전이지 않습니까? 다시 앞단으로 가면 이 전제 조건이 결국 전력에 대한 쇼티지를 대비하는 미국에 대한 정부의 원전에 대한 스탠스 방향이 되게 중요한 겁니다. 네. 그렇게 봤을 때 여전히 원전은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에너지 정책 중에 하나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제 12월서부터 뭔가 반가운 수주 소식을 좀 시장 참여자들에게 좀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어떤 일시적인 그런 수주 내용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내년부터 시작해서 대형 원전, 그다음에 또 소형 원전, 그다음에 중요한 건 전자 터빈, 가스 터빈 관련돼서 이렇게 삼박자가 골고루 수주가 제법 미국과 유럽과 중동권에서 연달아 좋은 소식들을 두산 에너빌리티가 아마 좋은 소식들을 아마 보여줄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물론 네. G 버노바의 어떤 방향성을 살짝 힌트를 얻어냈을 때 두산 에너빌리티의 일단 탑다운 관점에서도 굉장히 좋은 상황이다라고 봐야 될 거기 때문에 노이즈들은 이렇게 방금 김영헌 연구원에게 말씀 주셨듯이 실적으로 생각보다는 너무 우리가 겁을 냈었구나라는 부분들을 만약에 이해만 시켜준다라면 네. 다시 한번 으라차차 나올 수 있을 거라 보여지고 여전히 시장에선 중요한 거는 이제 해시 되는 거냐, 뭐 원러가 되는 거냐, 뭐 연준 위원에 대한 이 폴리마켓의 흐름을 보면 네. 주가 차트 같죠. 그래서 지금 해시가 100 중에 한 51%라고 보여질 그러네요. 수 있고요. 네. 많이 그- 내려왔네요. 내려왔다가 원래는, 네, 내려왔다가
다시 또 올라왔다가 좀 정체가 되고 있죠. 이제 바닥에서 조금 이제 올라오고 있는 분이 한 분 계시죠. 네. 월러가 월러 바닥에서 이상. 좀 올라오고 네. 있는데 일단 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누가 될런지는 모르겠지만 세 분의 공통점은 지금 레이트 사이클에 대한 연장은 반드시 금리 인하가 받쳐줘야 된다라는 관점입니다. 네. 금리 인하가 안 되면 제가 볼 때는 부러질 요소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아. 판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어떤 스탠스로 그 다음에 연준 위원회 스탠스는 어떤 식으로 정책을 아마 꾸려 나갈지도 중요한 건데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이게 급하게 뭐 금리 인하를 단행할지 아니면 시장의 전반적인 의견대로 한 3월서부터 서서히 금리 인하 카드를 만지작 할 건지 요건 뭐 뚜껑은 열어봐야 되겠지만 네. 금리 인하 사이클에 대한 진입은 맞다.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될 것 같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국내 제약바이오 여러분들 너무 많이 이제 박사님들이시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미국 쪽에서의 어떤 제약바이오 흐름들이 좋아야 된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요 존슨앤존슨, 일라이릴리, 아스트라제네카, 암젠, 리제네론, 길리어드 사이언스를 내년에 좀 주목하고 제약바이오 시장을 리드할 그런 종목으로 저희가 선정을 했어요. 이거는 네. 여러분들 이 차트를 쭉쭉쭉 보면 알겠지만 이거 그림만 보면 이해하시죠. 쭉 계속 이어져 가고 있죠. 상승 패턴, 상승 패턴, 상승 패턴. 그다음 보면은 다음 종목들도 암젠도 그렇고 쭉 계속 우상향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여전히 우상향 진행은 계속 2026년에도 진행될 상황으로 보기 때문에 이들의 종목이 부러지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국내 제약바이오 투자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 계시고 있는데 이런 소위 말해서 피어 그룹들의 어떤 종목들까지 같이 모니터링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리 인하 말씀해 주셨으니까 네. 위원님 말씀도 네. 들어보고 싶어요. 이제 조만간 발표한다. 뭐 예. 이런 얘기 계속 좀 나오고 있는데 폴리마켓 자료로도 봤지만 두 케빈과 월러가 생각보다는 예. 그러니까 물론 케빈의 시시 아직까지 압도적으로 높기는 하지만 네. 생각보다 이게 좀 치고 올라와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월러가 되는 게 낫다고 생각은 그래 해요. 개인적으로 금융시장. 네. 금융시장 입장에서 네. 그렇다고 생각은 하는데 왜냐하면 음. 이게 결국 금리를 내려 주긴 할 거고요. 그리고 더 공격적인 사람이 될수록 더 많이 내릴 거라는 생각도 뭐 그럴 수 있는데 네. 문제는 이제 기준금리도 문제지만 장기금리가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 장기금리 입장에서 금리를 너무 많이 내리면은 또 자경단들이 출동을 해서 장기금리를 끌어올리는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걸 막으려면 그러니까 장단기 스프레드를 벌리지 않고 자연스럽게 금리나 하는 만큼 장기금리도 같이 내려가도록 네. 그래야 회사채 금리도 같이 내려갈 수 있을 테니까요. 그렇게 만들어 주려면은 결국은 이론적인 설명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연준은 그 중립금리를 대략 한 3%에서 3% 중반 정도 사이쯤으로 보고 있는데 네. 그렇다면은 지금부터 금리 인하를 한두 번 더 하면은 중립금리 정도까지 오는 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중립금리가 그대로 있는데 그것보다 무리하게 금리를 더 내린다는 얘기는 그 다음 물가 불안에 대한 공포를 또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자영단들의 발동 조건이 되는 셈인데 그럼 그게 아니면서 금리를 낮추려면은 중립금리 자체가 우리가 기존에 생각하던 3%가 아니라 더 많이 낮다. 이미 2% 중반, 뭐 어쩌면 2% 이렇게 중립금리가 생각보다 너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낮아라는 것들을 다른 연준 위원들한테도 그렇고 네. 시장한테도 그렇고 이거를 설명해 줄 필요가 있는데 그걸 누가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은 아마도 뭐 모르지만요. 네. 모르지만 아마도 월러가 조금 더 그런 설득력은 가지고 있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생각들을 좀 하는 것 같아요. 저도 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점에서 뭐 그리고 꼭 원론이야까 중요하냐 그것보다는 결국 누가 되든 간에 중립금리가 낮다는 거를 잘 납득시키는 것들이 중요할 것이다. 그러니까 더 내릴 여지가 있다. 여지가 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완화적으로 한 게 네. 아니라 그냥 딱 균형 정도 맞추는 선만 해도 지금보다 금리를 더 많이 낮출 네. 여지가 있다라는 거를 시장한테 충분히 잘 설명하는 사람이 필요하다. 위원님 우리가 시간이 두 분 모시고 진짜 시간이 너무 없는 날인데 환율 얘기만 잠깐만 제가 여쭤볼게요. 좋아요. 지금 오늘 저희가 원달러 환율이
1,480원 조금 안 되거든요. 네. 정부가 지금 환율 관리를 강하게 개입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어제도 뭐 정부에서 그룹 총수들 불러가지고 담당자들 불러가지고도 얘기를 좀 하는 것 같은데 BOJ 관련해서도 금리 인상하고 이게 우리 환율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고 또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저는 엔캐리 청산보다는 이미 얘기가 많이 나왔으니까 오늘 BOJ가 불확실성의 해소가 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도 하거든요. 어느 정도는 어떻게 봐야 돼요? 일단 뭐 금리 그 BOJ가 금리를 올리면 엔화는 강세 압력을 받을 거고요. 한국 원화도 동반해서 약간은 강세 압력이 따라가지 따라가는 않을까. 측면이 네.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밑으로 누르는 요인이 되는 거는 맞죠. 근데 어디까지 내려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은 또 그 정부 개입이나 뭐 BOJ 금리 인상 감안해도 밑이 많이 보이지 않는 거는 그래요? 또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대부분의 이제 외환시장 참여자들의 거의 컨센서스는 뭐냐면요. 장기적으로 원달러 환율은 올라간다예요. 그런데 단기적으로는 싸 보이는데,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상단에 가까워 보이는데 네. 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1,500원에 가까우니까. 근데 우리가 몇 년 전에는 원달러 환율이 1,200원대 이랬으니까 맞아요. 그럼 몇 년 지났을 때 1,400원이 정도, 그때 당시에 1,500원 간다고 했으면 다들 미쳤다고 했을 거예요. 금융위기 오냐. 근데 그렇지 않고 지금 왔잖아요. 그럼 몇 년이 지나 있을 때 그럼 지금 환율보다 더 올라가 있을까 내려가 있을까 하면 다들 올라갈 올라갈 거라고 거다. 생각한단 말이에요. 결국은. 그러면 구조적으로 올라가는 방향인데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바이는 가능하다 이러면은 트레이딩 포지션을 강하게 잡을 수 있나요? 다들 그런 포지션 못 잡는단 말이에요. 그러니 내려가는 힘이 정책적으로 뭐 환율 개입을 하고 뭐 주변국 입장에서 약간 달러를 약하게 만드는 방향들이 작용을 하고 해도 그거 가지고 어디까지 내려갈 수 있을까? 그거 가지고 너는 포지션을 세게 잡을 수 있냐라고 하면은 그게 곤란하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조금 내려가면 1,450원 정도 내려가면 충분히라고 말하는 게 그렇지만은 그 정도만 해도 포지션을 잡기 좋은 거 아닌가. 좀 약간은 좀 기대치를 낮춰야 된다는 생각은 좀 듭니다. 제가 추가적인 네. 한 말씀 드리면 제가 이제 어제 뉴스 한 줄을 보고 굉장히 생각이 많아졌어요. 그러면서 저는 이제 고객님이 이제 어저께 제가 3% 아침에 투자 나오고 네. 전화를 이제 주셔가지고 야 그 코스닥이 좀 좋아질 거에 톤으로 얘기를 했는데 뭐 사면 되겠냐라고 해서 일단 지수를 한번 사보시죠. 그래서 코스닥 관련된 ETF를 한번 말씀드렸거든요. 코스닥 지수. 그러면 이제 뉴스를 쭉 이제 식사를 하면 점심을 먹으면서 네. 뉴스를 보다가 이런 한 줄의 기사를 봤어요. 금감원에서 증권사의 리서치 센터장을 이제 간담회를 네. 해서 네. 뭔 얘기를 했냐면 무분별하고 공격적이고 너무 해외 주식 관련된 이벤트를 자제해라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동요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냐면 네. 결국 환율이 올라가는 많은 요인들 중에 네. 결국 서학개미들의 어떤 증가, 자본 유출 개인 이런 투자자들. 관점에서 아무래도 해외 주식 관련된 거를 억누르고자 하는 건가? 근데 이건 사실 이건 참- 사실 너무한다. 나는 참- 이건 반대. 이거를 어떻게 인위적으로 이렇게 누르면 그만큼 덜 빠져나가니까 환율에서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속으로는 이게 이렇게 잡을 수가 있을까? 어. 그러면서 이제 그래도 정책적인 어떤 형태로든 1,500원은 사수하려는 움직임은 일단 어그리. 그러니까 당국에서 뭐 직접 개입이든 아니면 이렇게 간접적으로 개입을 하든 어쨌든 1,500원이라는 거는 방어할 의지가 굉장히 있구나라는 부분들은 느꼈는데 그러면서 저는 그렇게 되면 국내 주식으로 조금 더 유입이 될 수 있으려는 환경이란 역으로? 건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코스닥 분위기는 나쁘지 않고 연금에 대한 연기금도 코스닥 지금 비중이 한 3%니까 네. 조금 더 늘릴 가능성도 좀 있어 보이겠구나라는 생각도 해서 일단 코스닥은 이번 주 다음 주는 저는 코스피보다는 판정승은 하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코스닥이 어제 저기 3일간 분할 매수 전략을 나눠 주셨고 사자. 네. 뭐 힌트를 더 주겠다 근데 내일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예. 굉장히 많은 분들이 아니 뭐 다 얘기할 것처럼 하고 그냥 갔냐 그렇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쏠림을 좀 경계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도 해주셨기 때문에 네. 산타랠리가 모르겠어요. 계속 산타랠리에 기대감만 드리는 게 아닌가 싶긴 한데 만약에 시작된다고 하면 그게
기술주 중심으로 다시 한번 치고 갈 것이냐, 네. 아니면은 어제 쏠림을 경계해서 다른 주도주가 가져갈 것이냐. 코스닥이 오늘 오르고 있는 거죠. 저는 사실 제약바이오를 우선적으로 되게 좋게 보긴 하는데 네. 종목에 대해서는 상당히 선택 장애가 있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왜 최근에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치고 올라오는 모습들이거든요. 그래서 부담이 되는데 그래서 일단 바이오는 ETF를 저는 선호하고요. 네.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흥망성쇠가 있을 수도 있고 제약바이오가 다 우리나라는 으라차차 다 똑같이 올라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떻든 비중이 일단은 뭐 큰 종목 위주로 갖고 있는 ETF 좀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전히 그래도 수익률 게임에서는 왜냐하면 제약바이오가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좀 생각보다 상대적으로 좀 조정이 좀 있었던 제약바이오보다는 그래도 테크 쪽으로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제는 사실 마이크론이 일 다 했죠. 네. 마이크론 일 다 했는데 이 어닝을 다음 분기 어닝을 주는 거를 보고 저는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네. 여전히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는 아직 하차해야 될 구간은 아니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환율도 방금 말씀하셨지만 이 수출주에 관련돼서는 여전히 저는 긍정적인 청신호입니다. 그래서 제가 현대차도 지금 최근에 올랐다가 자율주행 띠으로 올랐다가 이제는 뭐 계열사들이 막 굉장히 올라갑니다. 로봇 네. 관련된 현대 무벡스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고 최근에 현대 위아까지도 올라오는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대형 주단에서는 자동차 현대차는 포기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내년 라인업 굉장히 좋습니다. 하이브리드 모멘텀 굉장히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중소형 스몰캡에서는 제가 사실은 진단 관련돼서도 좀 숨어 있고 쩔어 있는 종목도 듀켄바이오 같은 경우도 사실은 얘기했었는데 오늘 급등하는 모습입니다. 이거는 어느 정도 단기 차익 실현하는 그런 상황으로 좀 판단해도 될 것 같고요. 제가 줄기세포 관련돼서도 아마 카티스텐 관련돼서 메디포트스 오늘 어제 오르고 좀 오늘 조정 받지만 저는 조정 시 매수 전략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수출 데이터가 100 중에 한 7, 80%가 수출 관련돼서 사업부가 편성되어 있는 지문인식, 그 다음에 안면인식 관련된 슈프리마는 여전히 저는 굉장히 좀 저렴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약간 좀 조심스러운 게 뭐냐면 어저께 제가 문의 전화를 받은 종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려해연도 한번 여쭤본 사람들이 맞아요. 굉장히 요즘에 너무 이슈가 많아요. 많아서. 자, 이거 여러분들 이거는 사실 도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길게 갖고 물어보세요. 공부했다라는 사람한테 물어보면 고려아연을 펀더멘탈로 지금 적당한 가격입니까? 왜 고점 대비 내려왔으니까. 근데 지금 펀더상으로도 지금 그 고려아연은 굉장히 약간 오버슈팅한 가격인데 문제는 MBK가 지금 지금 최윤범님 그보다는 지금 지분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번 주에 미국 투자를 결정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네. 뭔가 이거는 지분 구조 관련돼서 뭔가 제 우군을 얻고자 하는 이런 쪽으로 뭔가 좀 하고 있는데 어쨌든 크리스마스 끝나고 나서 네. 요 관련된 1차 그 가처분 신청한 거에 대한 결과가 나오거든요. 만약에 기존 대주주의 손을 들어주면 그러니까 미국 투자에 대해서 이거는 뭐 문제될 거 없어라고 얘기한다면 다시 네. 또 뭐 기분 경쟁이 또 재점화가 되겠죠. 이런 거는 사실은 펀더멘털로 접근할 수는 없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여전히 네. 김영환님이 얘기하셨던 실적 베이스로 가라. 이게 바로 알겠습니다. 1월장에 아마 확연하게 드러날 겁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 그래도 짧은 시간이지만 좀 꽉 채워서 이야기를 해봤네요. 네, 네. 두 분 여기서 인사 나누죠. 박지훈 부장님, 김영환 연구원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금요일인데 저희가 시작할 때보다는 시황이 괜찮습니다, 지금. 네, 코스피가 0.3%대, 코스닥은 1.4%대 상승하면서 확실히 오늘은 코스닥 중심의 상승세가 좀 돋보이는 시장인데 네. 만기도 있어서 만기 이슈도 있어서 조금 변동성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BOJ까지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 네, 주말 잘 네. 보내시고요. 연말 분위기 네. 물씬 느끼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 인사드리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